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뉴스 가볼까요?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6월 5일 개원을 하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생각하면 개원을 한시도 늦출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통합당을 향해서 최소한 개원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라면서 이 개원을 다른 사항과 연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통합당 지도부가 보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충격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5월 29일에도 김태년 주호영 이 비공개 회동이 있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원이라 함은 개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의장단이 선출이 되고 의장단하고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상임위 되겠죠. 구성은 둘째 문제 치고 일단 21대 국회 이제 의원이 된 사람들이 네. 의원 선서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죠. 네. 딱.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다른 상임위원장 갖고 그러니까 자리 배분은 둘째 치고 의장단을 일단 좀 선출해서 네. 본회의는 열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5일 본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 6월 5일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통합당에서는 의장단을 선출해 놓으면 새 의장이 그렇죠. 본회의 열어가지고 저 바로 표결.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표결하면 있으니까. 됩니다.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정말로 18명 전부 다 상임위원장 민주당 가져가면 어떡하라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다라는 게 통합당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은 법상은 그래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본회의 투표로 선거로 합니다. 네.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의장단부터 막아야지만이 뭐 미래통합 입장에서 이 상임위원장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간단히 정리하면 법대로 하자와 네. 관례대로 하자. 그 사이 이거죠. 그 그런 차이죠. 거죠. 예. 네. 법과 관례 사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관례가 좀 오래됐거든요. 13대부터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미래통합당 주장이 뭐 완전 틀렸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 주호영 지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08년으로 갔을 때 원내 수석 부대표였거든요. 그때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좀 SNS에 많이 화제가 되고 반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때는 주호영 원내 수석 부대표가 책임 있는 여당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 당선됐을 땐 153대 81이었고 이후에 조금 한두 석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도 이제 과반을 너무 이제 달성한 여당과 그다음에 좀 많이 좀 패배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야당 사이의 입장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 밀어주고 뭐 지지고 볶고 해서 결국엔 12대 6으로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와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정반대 입장에서 그때 입장을 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거잖아요. 뭐 이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내로남불이가 이제 맨날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둘째 치고 근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공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설전이 오가고는 있는데 물밑에서 좀 협상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내 대표 간의 회동 전에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또 얘기가 돼야 되고 예. 여기가 이야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또 이런 그 교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개문발차를 위해서 어떻게든 정리가 되려고 네. 이야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카드를 뭐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두 가지 위원장이거든요.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인데 네. 법사위원장의 힘을 빼고 예컨대 뭐 자구 그 체계 심사권 빼고 준다든지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 가지고 온다든지 예. 그런 카드를 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석 그래서 김태현 원내대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밀어붙이면 또 장외투쟁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밑 협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이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이제 공식 출범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첫 이 시작이죠.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그 공식 석상에서 바로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시에 현충원 참배가 있고 이후에 10시에 이제 비대위 첫 회의가 있거든요. 네.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거는 사실 원내대표 소관이긴 하죠. 네, 왜냐면 상대표랑 권해다니까 하지만 분명히 그날 회의 끝나고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때 기자들이 이 문제를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한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이제 그냥 아유, 가면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없는데. 프리패스는 안 시키죠. 그냥 보내지는 않죠. 저희가 예, 다 예. 바닥에 앉아 있기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 있고 이제 정치인은 서가지고 네. 이제 마이크를 질문 들고. 공세를 받고. 뭐 그 정도 얘기하죠. 여당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코멘트를 할지가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하긴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비상경제회 3차 회의가 열리고 네. 여기서 이제 3차 추경 논의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지금 정부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로 이거 빨리 구성이 빨리 돼요. 돼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국회가 보조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아무튼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짚어야 되는 포인트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이른바 짱 말고 위원들 네. 이제 상임위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소수 정당들이 관심. 어찌 보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장을 누가 맡고는 둘째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의원들 그렇죠. 제가 뭐 그냥 친분 있는 물어보니까 네. 참 자기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이제 지망을 하는데 음. 그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거기서 한 거잖아요. 네. 또 그거 하기 위해서 네. 어쩌면 그런 출사표를 던지고 국회의원 된 건데 그 상당히 거기에 좀 뭐 완전히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초선 그렇죠. 의원들도. 뭐 국토위에는 뭐 몇 명이 모였다고요? 국토위는 뭐 젖갓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한다. 저희는 경쟁률이 굉장히 네. 뭐 박터지는 곳이었죠. 아무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요. 네. 네. 지금 원내 대표단 협상에서는 둘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상임위원장 등이 정리되고 나서 남은 자리들을 가지고 네. 이제 다른 원내교섭단체 구성하지 못한 정당들의 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정의당도 그렇고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쪽에 자신들이 어느 를 원하는지 의견은 타진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과연 실제로 협상 구성에서 이게 작동을 할 거냐 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강욱 대표가 그런 법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중요한 문제로 걸려 있고 그렇죠. 또 강은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교사 정의당. 출신으로 들어왔는데 교육위가 못 들어가게 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니까요.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법사위를 가고 싶어 할 거고요. 네. 또 군법무관 했기 때문에 국방위도 있고 또 음. 박문진 이사도 있습니다. 아, 예. 문광이 3개 정도인데 예. 이거 말고 정말 정말 엉뚱한 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수당에서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으름장을 놓고는 있는데 그러면 정말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만 데리고 의장단 선출을 할 것이냐. 모양새가 정말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며칠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금요일까지는요. 네, 좀 더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청구를 둘러싸고 연일 SNS 논쟁 중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도민의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다라며 동병상련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바들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달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범하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진중권 교수 다시 글을 올리면서 이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은 광신적 문팬들,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 실세 전해철, 또 이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다라면서 검찰을 소환한 게 늘 정치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달이다.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논점은 이재명 지사 기소권이 아니라 네, 한명숙 전 총리 기소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그
재심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갖고 논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엉뚱한 얘기를 좀 해버린 거가 결론이 돼버렸어요. 네. 진중권 씨가 좀 네. 요새 보면 하여튼 모든 이슈에서 뭐 계속 보이긴 보이는데 이 논쟁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해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란 게 조금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근데 지금 본인의 정치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큰 재판이 걸려 있고, 네. 이 재판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 스텝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시에 이 이재명 지사가 일부 친문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가 한명수 전 총리의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얹은 것이 본인의 재판과 연결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게 저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냐고 진중권 전 교수가 추측해서 엮어서 지금 쓴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선출직 그 지사로서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계산 없는 발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의 어떤 메시지가 어떤 계산 속에서 나왔는가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럼 그 메시지 자체가 정당하냐와 왜,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던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후자로만 가버리면 어떤 그 제기했던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 이제 다리냐 손가락이냐. 그렇죠. 라고 그 하는 얘기가 논쟁은 되고 결국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을 중요해요. 본인하고 상황이 같은지 뭐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네. 검찰 수사를 받은 건 사실이고요.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됐는데 네. 뭐 저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봤을 때 2심 판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법리 적용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그 재판이 계류 중이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뭐 그런 측면을 아마 통틀어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걸 갖고 아예 이 사람이 이런 정치적 의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예. 사실상 그 내용 자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도지사가 뭐 저도 경기도에 있지만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피고인이잖아요. 피고인 상태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죠. 네. 그다음에 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사건에 대입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 측면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내용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거 이용하려고 이런 SNS 글을 썼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만큼 이거에 관련해서는 모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하고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지난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75개 이상의 도시로 번져 나갔는데요. 이제 그가 당시 경찰에게 숨을 쉴 수 없다. 라고 호소하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네. 여론이 지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네. 주 방위군을 배치해달라는 LA 시장의 요청을 승인했는데요. 지금까지 10개 주의 방위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예. 또 25개 도시에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백악관도 봉쇄됐고요. 경찰과 시위대 충돌도 격화되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경찰을 체포된 인원만 1,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경찰의 고무탄 발사에 시위대가 경찰차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 경찰차가 시위대를 그대로 돌진하기도 하는 등 지금 혼란 상태입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과거 LA 폭동 옛날에요. 네, 네.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이 양상을 보면서 그때하고 거의 양상이 비슷하다. 같아요, 거의. 예.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좀 갈수록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인종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네.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말도 되지 않는 백인 남성 경찰의 이건 사실상 살인행위잖아요. 살인이죠. 살인행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직접적인 계기지만 그 바탕에는 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그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왔는가 여기에 대한 불만 그냥 상당히 많이 깔리는 거죠.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뭐 장벽도 치고 인종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게 적기 때문에 네. 이런 불만이 표출이 안 되다가 예. 코로나 겹치고 이게 아마 합쳐지면서 이렇게 도화선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I can breathe 그거 보면 그게 지금 구호예요. 네. 근데 이런 구호 하나가 먹히는 거거든요. 시위가 저는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선제적으로 지금 주방위군을 지금 투입했다는 저는 2차 대전에 뭐 투입되고 된 적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심각하게 또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이 시위대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좌파라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는 언사를 해가지고 일부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폭도들이라고 했고요, 조직화된 그룹이다, 나쁜 급진 좌파들 이런 단어를 쓰면서 네. 시위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니, 좌파인가요? 좌파가 아니죠. 응? 그냥 반대편에서 다 좌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뭐 입만 열면 뭐 극렬 좌익 용공 네, 네. 뭐 했던 거고 뭐 레토릭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이 봉쇄령에 맞서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이걸 조치를 완화해 달라라고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좀 백인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온건하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불과 한 달여 만의 차이를 두고 다른 분대로 시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뭐 총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극을 하더니 점점 더 이렇게 더 강하게 조이고 있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이 이런 국면에서는 공권력이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그에 반발해서 시위도 더 강하게 나오게 돼서 이 나쁜 효과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아니, 상승하면서. 트럼프의 사고 구조는 흑인들은 사회적으로 빈자고 사회적 빈자면 사회에 불만이 많고 네. 불만이 많으니까 잘못된 사상에 오염돼 있을 거고 고로 이들은 극좌파고 그래서 사회 불안 세력이고 고로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그럼 거예요? 뭐 옛날적 사고 방식이죠. 무섭습니다. 예. 되게 익숙한 논리고. 근데 익숙한 논리긴 한데 네. 그 논리의 바탕은 네. 또 11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흑인표 내지 더 나가서 유색인종표는 거의 뭐 날아간다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계산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11월 그런데- 대선에 지금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그 고정 지지층은 이제 그 백인들이니까요. 백인들이다. 예.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흑인 지지율이 8%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지지율 8% 표만 8%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근데도 당선이 됐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국면 전까지는 그래도 재선을 앞두고 이 캠프 자체에서 조금 더 유색 인종에 대한 좀 온건하거나 온화한 정책을 필요로 메시지를 냈었는데 네. 애초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예 그냥 전략을 바꾼 게 아닌가. 그냥 이전처럼 더 확고하게 갈등 국면으로 만들어서 어허. 이 지금 정부에 대한 위기를 강조하게 되면 본래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그룹들이 훨씬 더 열성적으로 뭉치게 결집하죠. 되면 네. 이 결집 효과로 이겨보겠다. 그 지금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분도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인데 이렇게 진압하는 모습도 그렇고 네. 또 WHO 탈퇴한다고 저러는 것도 그렇고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논리적이지 않지만 되게 논리적인 게 11월 재선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모든 게 이제 그 선거 논리로 이제 지금 접근하고 그렇게 하면 있다. 뭐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그 결집하니까요. 자기가 대통령 될 때 이제 그 흑인 쪽에서 나왔던 득표율이 8%밖에 안 되니까 의미 없다고 보고. 네, 흑인들에 대해서 강경 대처를 해도 손해 볼 건 없다. 예. 오히려 이제 백인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라면 백인 쪽에서 표가 더 올라간다 이런 건가요?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미국 근데- 현지 언론들의 추측인 거죠. 근데 백인들은 양식도 없고 양심도 없으니까 아니 무조건 박수 치나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TV에 사실은 그 이 무릎으로 목 조리는 장면이 다 나왔잖아요. 그게 충격적이거든요. 아니 그런 거 사실은. 보면서도 그러면 그 트럼프 잘한다 박수 칠 백인들이 그렇게 많나요? 오히려 그게 그렇다면 그게 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 미디어 등이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사건은 잘못됐지만
이 사건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방위군이나 경찰을 향해서 저 시위대가 이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혀 말을 안 듣고 저들이 폭도로 변해서 저들은 사실 뒤에 좌파인 거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고 다른 조직된 목적을 가지고 현 행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이건 바로 예, 그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그 백인 경찰의 어떤 살인 사건에 흥분한 그 흑인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전문 시위꾼들이 그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스며들어 그렇죠. 와가지고 뒤에서 지금 어떤 그 불온한 선동을 해서 이 문제가 커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조직화된 그룹 네. 5.18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나오던 네. 어떤 그런 어떤 그 주장 아닙니까? 예. 예, 별로 다를 바가 없군요. 그나저나 하여간 시위 현장에서 보니까 구호 가운데 하나가 그거던데요. 정의 없이 평화 없다. 네. 그런 거 구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전 우리 때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뉴스 세계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